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사실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빠지고 있죠. 특히 코스피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나스닥 한번 보시면은 어이구, 네, 이게 볼린저 있는 거여서 다른 걸로 보면은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최근 며칠간 단기적인 반등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는데요. 빠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이 비쌌던 부분도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비싼 것도 일단 첫 번째고, 일단 경기가 좋아서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경기가 좋아서 주식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경기랑 주식이랑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경기가 좋으니까 주식도 좋아질 거야. 주식.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식도 내려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경기랑 주식이랑은 아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꼭 정의 상관관계를 갖진 않습니다. 왜 이제 그런지 조금 이따 이 부분은 설명을 해드리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오히려 경기가 좋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증시에. 특히 나스닥 같은 이런 주식들에게는 더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조금 뒤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 발언했던 거나 소매 판매 나왔던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단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 목이 좀 좋지 않아서 지금도 좀 안 좋은데, 이제 좀 약간 목 상태가 안 좋은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진행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시 움직였던 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이제 코스닥 일중 수급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이제 현 선물 수급 추이, 연초 이후로부터 수급, 그리고 2015년부터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간단하게 수급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보기에 앞서서 오늘은 그냥 매크로 먼저 살펴보죠. 그냥 매크로 먼저 왜 사실 경기가 좋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인 코스피, S&P,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일드갭과 이제 페드 모델로 밸류에이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S&P, 이제 나스닥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윌시어 5000 대비해서 이제 통화량 지표, 그 다음 GDP 대비해서 윌시어 5000 시총, 이 보통 버핏 지수라고 하죠. 버핏 지수, 그리고 S&P를 미국 주택 지수로 나눈 것까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고, 국내 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약간 오류가 걸리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통화량 대비해서 코스피, 그 다음에 통화량 대비해서 코스닥,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서울 주택가격 지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업데이트 된 게 있긴 한데 국내 쪽은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서 밑에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 사실 4월 데이터가 좀 업데이트가 됐는데 조금 의미 있는 수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M1, M2 좀 간만에 중국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데이터들 관련해서 이제 수출액 전년동 기비, ISM 제조업, 비제조업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 스프레드 추이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 관련된 지표는 특별하게 오늘은 굳이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변동성 이제 ATR이랑 이제 그 빅스 그리고 VBIX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 거의 다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차트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비트코인, 변동성,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지수들이랑 그런 상품 쪽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들도 좀
섹터별로 좀 대부분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들은 이 절대가치 평가랑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같이 한번 좀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고요. 우선 뭐 이제 바로 진행 들어가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뭐 사실 어제 나스닥이나 뭐 S&P 많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장초에 이제 플러스로 시작하긴 했지만 막 뭐 장중에는 뭐 오히려 음전환도 됐었고 뭐 미미하게 거의 약간 이제 강보합 정도로 사실 마감이 됐습니다. 한 0.2%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한 0.7%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중 수급 같이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이 한 3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한 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기관 한 3,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이 뭐 요건 뭐 막판에 아무래도 뭐 블럭딜인 것 같고 이게 아마 우리은행 근데 선물이라 뭐 블럭딜은 아니겠네요. 이제 뭐 막판에 이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그걸 포함해서 기관이 한 2,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이건 마지막 그냥 장외 거래네요. 이제 하고 그다음 개인이 한 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이 한 2,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900억 정도 이제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 한 2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기관이 한 860억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뭐 블럭들 얘기한 게 오늘 이제 우리금융지주 블럭들이 있었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건가 했는데 뭐 선물이니까 당연히 그럴 리는 없겠네요. 그 다음 이제 누적 수급 살펴보면은 3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 뭐 개인만 현물 매수하고 있습니다. 약 한 10.6조 정도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매도 거의 한 8조 정도 매도 중이고 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은 약 한 3.4조 정도를 매도 중이다. 기관 같은 경우에 현물 팔고 선물 사는 해치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연초 이후로부터도 개인이 약 19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다. 현선물 다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수급 생각이 되고 2015년부터 수급을 보더라도 뭐 개인 거의 한 140조 넘게 매수한 거로 보여지거든요. 뭐 마이너스 한 22조 정도에서 지금 93조 정도 더하면 되니까 93조보다 더 될 거예요. 아마 실제로. 뭐 어마어마한 수치를 매수하고 있다. 개인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수급은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 역으로 이제 선물은 외국인이 좀 매수하고 있지만 규모가 너무 미미하고요. 2천억 정도기 때문에 연초 이후로부터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 2015년부터는 더 심각하죠. 여기는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그렇게 수급은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부터 먼저 어제 있었던 거 좀 간단하게 보면은 뭐 파월 뭐 연준 의장이 뭐 필요시 중립금리 수준 이상으로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었고 뭐 과거에 이제 금리를 조금 더 빨리 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까지는 뭐 경기가 이제 뭐 금리를 올려도 괜찮을 거야 했었지만 조금 이제 위험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시기로 그냥 뉘앙스가 좀 바뀌기도 했고요. 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개인적으로 정말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뭐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상당히 좀 저는 맞지 않은 말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공급망 이슈 때문에 계속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지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공급망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수요가 폭증한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딸리는 건 맞는데 그 공급량이 뭐 엄청 줄어서가 아니라 수요 자체가 폭증을 했기 때문에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공급망 이슈라기보다는 수요 폭증이 더 맞는 문제겠죠.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세인트 루이스 연 총재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달 회의에서 뭐 50bp 인상할 거다. 아마 그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다. 뭐 이 정도였었고 뭐 4월 소매 판매 이제 어제 또 발표가 났었는데 뭐 예상치 1%보다는 하회했는데 뭐 0.9%면 상당히 뭐 좋은 수치입니다. 사실. 그래서 전 월비기 때문에 여기서 곱하기 12 하는 게 이제 연율화 시키는 거겠죠. 상당히 양호한 수치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증가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경제는 나쁘지 않다. 경제는 사실 뭐 좋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게 연율화 하면은 뭐 장난 아니잖아요.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거의 뭐 8%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자체는 상당히 좋다. 근데 경제가 좋기 때문에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수요가 증가되는 게 문제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수요가 이제 증가가 되는 게 이제 문제인 게, 뭐, 맨날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이제 소매 판매랑 이제 산업 생산, 이거를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OECD 데이터로 보죠. 이제 미국이 뭐 전 세계를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소매랑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OECD 국가 전체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뭐 파월 연준 의장의 말이 반만 맞고 반만 틀린 거죠. 아주 맞지도 않고 아주 틀리지도 않은데 사실 틀렸다라고 보는 게 더 맞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결국 이게 수요고요. 산업 생산이 공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파월 연준 의장 말은 그런 거죠. 원래는 이제 쭉 그냥 유사하게 이어졌다가 공급이 많이 안 늘어서, 근데 사실 공급은 이 곡선을 따라가지 못했을 뿐이지 그렇게 줄진 않았거든요, 사실. 근데 이 채널을 못 따라가서 많이 못 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 채널을 높은 거는 수요가 훨씬 더 강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공급량이 못 는 것도 어느 정도 맞기는 하지만 사실 공급량이 늘은 것보다는 수요가 훨씬 더 가파르다. 왜냐면 수요도 멈춰 있었으면 그냥 코로나 영향 때문에 둘 다 안 늘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수요는 늘어버리고 공급은 그만큼은 증가를 못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반만 맞고 반만 틀렸다. 뭐 이게 사실 정확한 것 같고요.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증가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물가가 과거에 높았던 이 시기, 70년도 이 시기, 80년 초까지 실제로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았고,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나 2008년도 때는 오히려 공급이 많아지면서 이제 경기가 박살이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이 빠지죠. 경기가 박살이 나지 않고 오히려 수요가 더 많은데 주식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뭔가 주식시장이 잘못된 건가? 그냥 이제 사실 빠지면 안 되는데 빠졌으니까 지금 그냥 사야 될 타이밍인가? 아니면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사실 빠지는 걸까? 라고 하면 저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빠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수요가 느니까 이제 수요가 는다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간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 있는 현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은행에 이제 사람들이 현금을 빼서 쓰다 보니까 예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예금을 빼니까 당연히 대출 대비해서 예금이 줄어들겠죠, 더 빨리. 그리고 이제 대출은 증가가 되게 되고요. 소비를 하려니까 뭐 집을 사든 뭐를 하든 뭐 차를 사든 사람들이 대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출을 하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2021년 5월 정도부터 경기가 사람들이 좋다를 체감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대출이 증가를 하거든요. 대출이 쭉 줄었다가 코로나 때 쭉 줄었다가 그때부터 2021년 5월부터 대출이 확 증가를 합니다. 대출이 증가를 하니까 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줄게 되겠죠. 예금이 줄고 대출은 증가되니까 예대율 자체는 증가가 되게 됩니다. 예대율이 원래 역사적인 저점을 찍었었는데 예대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예대율이 사실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빠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예대율이 올라가는데 증시가 빠질까에 대해서는 이 양적 완화랑 양적 긴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소위 양적 완화하면 그냥 돈 푸는 거, 양적 긴축하면 그냥 돈 긴축해서 돈 줄이는 거,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사실 완벽하게 이 시장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완화부터 일단 봐야 되겠죠. 사실 지금 중요한 건 양적 긴축인데 다음 달부터 이제 양적 긴축이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양적 완화를 하고 나서 긴축이 되니까 완화부터 알아보죠. 일단 뭐 양적 완화의 목적부터 알아야 되겠죠. 양적 완화의 목적은 이제 상업은행의 보유 현금 확대의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 알아보고 일단 한번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죠. 양적 완화는 파월풋 뭐 이런 게 있었죠. 뭐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파월이 등장했다 이러면서 파월풋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파월이 증시 하방을 지켜준다 이러면서 무제한 양적 완화하면서 지켜줬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가능했던 게 연준이든 뭐 중앙은행이든 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근데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하진 않고요. 네, 일단 아무튼 뭐 연준이나 뭐 ECB나 뭐 이제
BOE나 뭐 여러 가지 BOC나 이제 BOJ나 이런 나라들 뭐 영국, 캐나다, 뭐 유럽, 이제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나라의 중앙은행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나라가 이제 국채를 이렇게 삽니다. 뭐 국채나 MBS인데 뭐 뭐든 상관없으니 국채라고 생각을 하죠. 국채를 100 샀다고 치죠. 100을 누가 국채를 팔아야 되겠죠? 뭐 제가 팔았다고 치죠. 그럼 현금이 100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제가 뭐 그냥 현금을 받아놓고 제가 그냥 뭐 제 책상에다가 쌓아놓진 않을 거잖아요. 이게 100억이라고 치면은 은행에다가 맡길 겁니다. 이 현금은 은행 시스템으로 받았을 거죠. 그럼 그게 은행에는 부채가 되죠. 저한테 결국 갚아야 될 돈이니까요, 은행이. 제가 은행에 맡긴다고 은행 돈은 아니잖아요, 사실. 부채가 되고, 은행은 그럼 현금이 생기겠죠? 근데 그 현금을 지급준비금이라는 계정으로 연방준비은행에 다시 재예치를 시킵니다. 은행이 그러니까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뭐 딱히 경기가 안 좋을 때 양쪽 하나를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딱히 투자할 데가 없어서 뭐 대출도 안 나가고 하니까 이제 그냥 연방준비은행에 이자를 받고 그냥 빌려주는 겁니다. 연방준비에 다시 지급준비금으로 돌아오니까 뭔가 이제 돈을 찍어내긴 했는데 그 돈을 양쪽 하나를 해서 유동성을 공급한 건 맞거든요. 공급을 한 건 맞는데 실물 경제로 간 게 있나요? 실물 경제로 돈은 하나도 흘러간 게 없습니다. 양쪽 하나는 실물 경제에는 돈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물가가 전혀 오르지 않아요. 우리 밥상에 있는 물가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밥상이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은행에서 돈이 돌아서 다시 연준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근데 거기서 그냥 이 은행의 돈이 많이 증가가 됐다. 결국 이 은행의 자산이 많이 증가가 된 게 영향이고, 은행의 자산이 많으니까 이제 금융시장 자체의 유동성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주식도 올라가고, 채권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그냥 모두 부동산도 올라가고, 모든 자산이 다 랠리를 보이는 장. 그게 이제 양적 완화의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양적 긴축은 뭐 사람들이 그냥 연방준비은행이든 뭐 BOJ든 중앙은행이 그냥 자산 이제 매입을 안 하는 걸 떠나서 뭐 매각을 하든 만기 재투자를 안 하든 해서 그냥 자산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지만 뭐 결과만 보면 그 말이 맞는데 이 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살펴보면은 순서가 아예 다르거든요. 여긴 연준이 스타트였죠. 연준이 스타트니까 연준이 통제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가만 낮다면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물가만 낮다면 연준이 뭐 언제든 뭐 그냥 경기 좀 부양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은 자산 매입을 하는 게 가능한 게 양적 완화입니다. 근데 가정이 있었죠. 물가가 낮다는 가정하에서. 근데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건 스타트가 연준이 아닙니다. 스타트가 대출자나 소비자예요. 대출자든 소비자든. 뭐 그냥 제가 뭐 그냥 뭐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서 그냥 집을 샀다고 생각을 해보죠. 제가 집을 대출을 받아서 차입을 해서 100을 차입을 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죠. 대출을 제가 받으니까 은행이 자산에 대출이 늘어납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준 거죠. 이게 대출 채권이 되는 거죠. 대출 채권을 대고 그럼 또 지급준비금을 줄여야 되겠죠. 왜냐면 저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결국에 지급준비금을 은행은 뺍니다. 그럼 연방준비에 또 지급준비금이 떨어지겠죠. 근데 연방준비은행의 부채가 줄어들게 되니까 당연히 자산도 줄여야 되니까 국채를 뭐 매각을 하든 매도를 하든 만기 재투자를 안 하든 자산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양적 긴축이 QT라고 하는데 이건 QE라고 하고 퀀테이티브 이징, 이제 퀀테이티브 타이트닝이라고 하는데 QT는 연준에게 주도권이 없습니다. 그냥 연준 부채가 주니까 결국 투자가 늘든 이제 뭐가 대출을 하든 소비가 되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채가 줄어서 자산이 줄어드는 현상이다. QT인데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소비를 하거나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QT가 된다는 거는. 그래서 여기는 실물 경기에는 유동성이 증가가 됩니다. 우리 밥상 물가는 QT가 되면 오히려 오릅니다. 근데 은행의 현금은 줄죠. 은행이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융시장에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경기가 QE 때 경기가 좋나요? QT 때 경기가 좋나요? 라고 했을 때 QE는 경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QT는 경기가 좋기 때문에 QT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소비랑 투자가 경기가 좋을 때 하나요? 경기가 안 좋을 때 하나요? 당연히 경기가 좋을 때 하죠. 지금은 경기가 좋은 거고요. QT가 된다는 말 자체가. 이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유동성 발로 올라갔던 게 오히려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할인율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시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하면서 결국 다시 이제 그럼 증시에는 어떤 요인으로 증시는 움직이냐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사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런 말도 많죠. 아, 금리가 올라갈 때 뭐 사실 주식이 더 올라가던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완전 잘못된 말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좀 알아보면 결국 주가란 뭐 주가든 뭐 지수든 뭐 시가총액이든 결국 세 가지의 함수입니다. 뭐 성장률을 먼저 하죠. 그냥 성장률, 결국 할인율, 그리고 이게 실적과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냥 뭐 실적이라고 쓰죠. 그냥 성장률이 당연히 높으면 주식은 높아지고요. 성장률이 낮으면 할인율이 낮으면 주가도 높아지고 실적이 좋고 밸류에이션이 낮으면 당연히 주가는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고요. 그래서 마치 그런 거죠. 아, 금리가 높아지니까 주식이 과거에 높아졌더라. 그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2015년부터 2019년 정도까지, 2018년 정도까지. 근데 마치 그건 그런 거죠. 금리는 높아져서 주가는 원래 내렸어야 됐지만 그때 밸류에이션도 매우 좋았었고, 그러니까 쌌었고, 성장률도 좋았기 때문에 금리 오른 거에 비해서 그 두 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겁니다. 이 세 개를 복합적으로 되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금융시장 유동성은 지금 이 할인율에 영향을 주는 건데 이 할인율이 이 실질금리가 할인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실질금리가 원래 뭐 그냥 기본적으로 한 1%가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겁니다. 이 10년물이 요건데 이 색깔 얘가 10년 금리인데 원래 한 1%가 보통 한 일반적이다. 뭐 한 1에서 2 정도 퍼센트인데 이게 마이너스 1.4까지 갔었습니다.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냥 유동성 파티로 증시가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증시가 막 고밸류에이션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QT 때문에 경기가 좋으니까 QT를 하는 거죠. 할인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또 밸류에이션도 높았죠. 밸류에이션도 높으니까 밸류에이션 높고 할인율 높아지고 성장률이 좀 그렇게까지는 좋지 않죠. 솔직히 말해서 과거에 뭐 2000년대 성장률보다 그 뭐 애플이나 뭐 넷플릭스가 성장률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사실 뭐 실적 보셔도 알겠지만 실제로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테크주들은 생각보다 절대 성장주가 아니거든요. 성장률을 보시면은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당기순이익을 보시면 매출을 보시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하는데도 당연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장을 많이는 못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보통이다. 그냥 중립적인 스탠스라고 쳤을 때 할인율 높아지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할인율이 워낙 낮았을 때였기 때문에 큰 요인이기 때문에 증시가 더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가 좋아서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QT 때문에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증시는 빠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결국 이제 예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연준 부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부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뭐 증시가 계속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잡힐 거냐 안 잡힐 거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피크아웃을 쳤냐 안 쳤냐도 문제지만 피크아웃을 설사 예를 들어 쳤다고 보죠. 피크아웃이 쳤는데 그럼 이제 얼마나 빨리 내려오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간 내려오겠죠. 당연히 언젠간 내려올 텐데 그게 1년 뒤냐 2년 뒤냐 6개월 뒤냐 3년 뒤냐 4년 뒤냐 5년 뒤냐 6년 뒤냐 7년 뒤냐 10년 뒤냐 20년 뒤냐는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그럼 이제 물가가 얼마나 빨리 내려올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는 그러면 지금 막 금리도 올린다 그러고 하는데 과연 빨리 내려올 수 있을까?가 우리가 그럼 얼마나 빨리 지금 투자를 해야 될까에 대한 문제랑 또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살펴보면은
그러기 위해선 또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부채 계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부채 계정에 그냥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만 알아봤었죠. 결국 은행이 맡겨놓은, 연방준비은행에 맡겨놓은 은행의 현금이 지급준비금인데, 사실 연방준비은행의 이제 부채는 크게 한 4개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유통통화, 지급준비금, 재무부 일반계정, 이거 보통 이제 TGA라고 하고요. 영어로 이걸 리저브라고 하고, 이건 그냥 커런시라고 합니다. 그냥 통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RRP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 리버스 레포는 영레포라고 한국말로는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리버스 레포라고 많이 써서 이건 그냥 제가 영어로 썼고요. 그래서 이 4개로 구성이 되는데, 유통통화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프린트된 달러, 그냥 진짜 시중에 돌아다니는 달러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그냥 경제 성장률 정도만큼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완만하게 증가가 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가 이제 은행에 있는 어떻게 보면 여유 현금, 이제 연방준비은행에 맡겨놓은 현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재무부 일반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재무부, 우리나라로 치면 기재부죠. 걔네가 이제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모아놓은 재정정책을 위해서 쓰기 위한 현금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때 코로나 때 재정정책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많이 현금이 있었다가 현금을 다 썼죠. 이제 재정정책 결국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니까 줄고, 지금은 조금 더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보실 수 있고, 리버스 레포, 이제 RRP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방준비은행이 단기금융시장에서 차입하고 있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2021년 5월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뭔가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채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보시면은 원래라면은 양적 완화를 하는 만큼 지급준비금이 그냥 증가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랬었죠. 실제로 거의 지급준비금만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코로나 이후에는 재정정책을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지급준비금이랑 이 재무부 일반계정이 같이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재정정책을 쓰다 보니까 재무부 일반계정은 줄 수밖에 없죠. 근데 줄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만큼 사실 그러면 재무부 일반계정이 주는 만큼 사실 리버스 레포가 아니라 이 지급준비금이 증가가 되었어야 됐는데 증가를 못한 겁니다. 보시면 이때부터는 오히려 줄죠. 그럼 왜 이제 그런 현상이 날까? 원래는 양적 완화를 하는 만큼 지급준비금이 증가가 됐어야 되는데, 지급준비금이 증가를 못하니까 이 리버스 레포가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왜 증가를 못했을까라고 했던 거는 아까랑 똑같은 거죠. 대출이 나가니까 2021년 5월부터 대출이 나가니까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할래, 지급준비금에 예치할래 인 거거든요. 근데 지급준비금 예치할 때 이때는 0.1% 줬었고요. 대출하면 3% 줬었습니다.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항상 대출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대출을 하려는 사람이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코로나 때 그때 누가 대출을 하고 싶었겠어요. 다 경기가 이제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2021년 5월부터 경기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죠. 너무나 소비가 많아지면서 완전 폭등을 하는, 그런 소비가 폭등이 되는 경기가 호황이 돼버리니까 대출이 많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지급준비금 0.1% 받을 바야, 이자 받을 바야 3%, 4% 받으면서 대출을 할래.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이 양쪽 완화를 해도 증가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연방준비은행이 사실 이때 양쪽 완화를 멈췄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근데 파월 의장이 저는 사실 고의적으로였다고 봅니다. 파월 의장이 5월에서 의회였나요? 어딘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노숙자들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노숙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왜 양적 완화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재정 정책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이제 사실 그냥 돈을 그분들한테 주거나 무슨 바우처를 주거나 하는 게 맞는 거지, 양적 완화는 사실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거든요. 명백하게. 근데 어찌됐던 간에 노숙자를 위해서라는 말을 하면서 양적 완화를 계속했습니다. 그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양적 완화를 해야 됩니다. 라고 2022년, 21년 5월에 정확하게 이렇게 경기가 개선되는 그때에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부채를 다른 걸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리버스 레포를 증가시켜 냈고요. 그럼 영원히 리버스 레포를 증가시키면서 자산을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이제 그럴 수가 없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 그냥 지금 바로 보죠. 이제 아무튼 이제 결국
연방준비은행이 뭐 사실 저는 되게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파월 의장이든 연준 의원들이 사실 인플레이션 계속 일시적이라 말했었잖아요. 일시적이지 않은 거는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사실 전 알았다고밖에 얘기를 못 하겠는 게, 왜냐면 이때부터 제가 경기가 개선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분들이 이때부터 그 리버스 레포 RRP 한도를 계속 증가시킵니다. RRP 한도 계속 증가시키고요. 이때 보시면 이 IORB 금리를 높여버리잖아요. 지급준비금 금리도 높였습니다. 뭐 시간이 길어지니까 뭐 제가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분들은 QT가 곧 되게 될 거다. 경기가 이미 개선이 됐고 우리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근데도 돈을 계속 찍은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뭐 저는 사실 뭐 부자들을 위해서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분들이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만들려고 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역으로 질문을 줄 수 있겠죠. 그럼 걔네가 인플레이션을 왜 만들려고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연준 총 자산이 거의 9조 달러까지 증가시켰죠. 자산 매입을 하면 그럼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연방준비은행이 혹시 사기업인 건 다 아시겠죠? 저희 방송을 들어서 아실 분들 많은데, 뭐 중에 사기업입니다. 연방준비은행 자산이 9조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거의 한 8.8조 달러 정도인데, 자산은 국채에 투자하면 한 2.5% 받았다고 생각해보죠. 근데 부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0.1%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을 했어요. 0.1%로 조달해서 2.5% 조달이면 2.4% 마진, 그냥 낮게 해보죠. 2% 마진에다가 9조 달러 곱하시면 마진이 얼마죠? 계산이 안 될 정도로 큰 금액인데, 이게 그냥 연방준비은행의 수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자산 매입을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 하는 게 좋을까요? 경기가 좋아지든 말든 그들은 그냥 자산 매입 많이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면 사기업이기 때문에 연방준비은행이 배당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다 미국의 은행으로 가거든요. 연방준비은행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의 은행이고, 그 미국의 은행을 가지고 있는 게 뭐 록펠러 재단, 카네기 재단, 뭐 로스차일드 여러 가지 가문들이 다 들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을 위해서 연방준비가 굳이 돈을 안 찍어도 되는 만큼 돈을 찍었고, 그래서 이자 수익을 그들이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중으로 얻는 거죠. 이제 사실 연방준비은행이 이자를 얻고, 연방준비은행의 은행들이 또 예치를 하니까 그 은행들이 또 이자를 받잖아요. 연준에서. 그러니까 아주 쌍방으로 받은 거죠. 양쪽에서, 은행에서 받고 연방준비은행에서 받고, 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 금융자산에 투자할 테니까 양쪽 하나 했을 때 금융자산 또 엄청 랠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랠리로 또 돈을 벌고, 뭐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을 벌고, 거기다가 이제 시즌2가 물가 상승을 저는 일으키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들이 이제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 그거에 경험이 있다 하고, 아까 이제 왜 RRP를 계속 못 늘리냐 일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RRP를 왜 못 늘릴까라고 하면은, RRP 증가를 하는 게, RRP가 단기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거라 했었죠. 이게 단기금융시장이고, 연준이라고 치면은 연준이 결국 단기시장에서 달러를 빌리는 거고, 국채를 담보로 주는 거거든요. 단기금융시장 돈을 막 엄청나게 땡겨가니까, 몇 조 달러씩 땡겨가니까 당연히 단기금융시장 돈이 떨어지겠죠. 돈이 제한이 돼 있으니까요, 단기금융시장도. 그러다 보니까 단기금융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3month T-빌이 이제 미국 3개월짜리 국채인데, 그게 이제 IORB, 이게 그냥 사실 기준금리라고 보면 되거든요. 사실상 기준금리보다 얘가 높아지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0bp 빅스텝 했던 것도 당연히 금리가 그만큼 올라가니까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금리 또 올리는 게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거죠. 단기금리는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들은 왜, 일단 그럼 이제 물가가 어떻게 될지를 보고 왜 그들이 물가를 올리려고 할까? 이제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T가 되면 물가가 오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금융시장에 있는 돈이, 사실 QT를 사람들이 유동성 긴축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유동성 긴축에는 주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실물 시장에 대해서는 QT는 실물 시장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이고요.
소비나 대출로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제 금융시장 유동성은 긴축이 맞습니다. 긴축?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근데 QE는 반대인 거죠. QE는 이제 반대는 아니죠. 완벽하게 실물 시장엔 영향이 없고 금융시장은 이제 완화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QT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은 긴축이고 실물시장은 공급이기 때문에 물가가 높아지게 될 겁니다. 왜냐면 돈이 진짜 우리 금융시장에서 실물경제로 흘러 들어올 테니까요. 이제 그게 있었던 게 1970년도 정도였었고 그때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 올라갔던 물가는 이제 화폐량 자체, 이제 통화량 자체가 증가됐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수요가 폭증을 했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돈을 많이 풀어서 재정정책을 엄청 하니까 돈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똥값이 된다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단시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그 돈을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맨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수요가 폭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면 실제로 과학적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그게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몇백 년 아주 긴 시계열 동안 살펴보면 경제 성장률이나 그런 복지시설과 사실 복지랑 사실 출산율과는 매우 아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나거든요. 사람이란 본인이 알게 모르게 사실 되게 좀 효율적이다. 어느 정도인지 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고 이제 그게 1차적인 물가였고 물가가 당연히 기저로 저는 약간은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빠질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엔 다시 똑같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게 이제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물가가 이제 왜 다시 올라갈까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연준의 총자산과 GDP의 관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QT가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2015년부터 이제 2019년도까지 때부터 여기까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연방준비은행 총자산 대비해서 GDP가 약 20%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뭐 한 27% 됐던 게 한 18%? 요 정도까지 QT를 하면서 감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이게 실물 시장으로 유동성 가니까 물가가 올랐겠죠? 그 당시 실제로 물가가 올랐습니다. 이 당시에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때 거의 한 1점 몇 조 정도? 1.7조였나요? 1.2조인가요?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뭐 그 정도 감소를 하면서 물가가 미국채 금리가 30년에 한 3.3%까지 올라가는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감소해야 될 게 4.4조 달러거든요. 그때보다 거의 한 3배 정도? 한 1.2조였나 보네요. 제가 3배로 기억하는 거 보면은 훨씬 더 많은 수준이 뭐 거의 차이가 막 어마어마하죠. 이때랑 레벨 차이가. 이때 줄었던 것보다도 지금 거의 2배 이상 넘게 줄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만큼 실물 경제로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물가는 결국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결국 물가에 대해서는 계속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마치 그런 거죠. 그럼 물가는 왜 올리려고 할까? 그들이 물가를 왜 올리려고 할까에 대해서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GDP 이거 사실 여기는 영국 데이터를 봐야 더 정확하긴 한데 영국이 과거에 이제 전쟁해서 뭐 대영제국 할 때 부채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발생하면 지금 초과세수가 53조였네요. 53조 우리나라가 초과세수가 53조가 나와서 뭐 지금 뭐 되게 뭐라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제 왜 이렇게 많이 틀리냐라고 하는데 초과세수가 왜 거쳤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게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정부 부채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게 할 거예요. 나라에서 막 그렇게 말하시는 특히 채권 쪽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뭐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일단 첫 번째 정부가 금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인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랑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할 수 없는 영역인 겁니다. 사실 금리라는 거는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정부 부채를 가장 줄이는 쉬운 방법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정부 부채를 그럼 가장 줄이기 쉬운 방법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번 초과 세수를 봐도 쉬운 거죠. 그러니까 마치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10억에서 뭐 그냥 극단적으로 100억이 됐다고 쳐보죠. 1주택자입니다. 세금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세금이 올라가죠. 세금이 올라가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치 그런 거죠. 내 월급이 이만큼이나 오를까요? 10배 오를까요? 사실 부동산 10배 오를 때 내 월급이 10배 오를까요? 부동산이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한 2배 정도 올랐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냥 지역 상관없이 거의. 근데 저희 월급이 2배 올랐나요? 라고 했을 때 2배 안 올랐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내는 세금이 부동산세, 뭐 양도소득세나 재산세 다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리고 부가가치세 올라가죠.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건 가격에 10% 부가가치세죠. 내죠. 부가가치세가 물건이 가격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부가가치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사실 정부 부채는 떨어지죠. 왜냐면은 미래 가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리가 10%면 1년에 10%씩 빚이 삭감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플레이션이 많아질수록 정부 부채는 그만큼 감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월급도 올라가긴 하겠죠. 사실 10배 올라갈 때 월급이 못해도 5배까지는 올라가겠죠. 5배 아니고 그냥 2배만 올라간다고 쳐도 그 월급의 2배에 대한 소득세도 올라가겠죠. 그럼 당연히 세금은 더 많이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부 부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근데 그럼 누구가 피해를 볼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부 부채가 감소하는 만큼 누군가는 사실 피해를 봤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보는 게 사실 납세자인 거죠. 이 10억에서 100억 된 게 뭐가 좋나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여기다 표현을 1주택자라고 썼죠. 2주택이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대박이 납니다. 2주택자면. 뭐 3주택자, 4주택자면 대박이 나죠? 근데 1주택자가 10억에서 100억이 된 게 뭐가 그렇게 좋은가요? 그냥 무주택자보단 낫잖아 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근데 1주택자 어차피 집 팔고 오두막 짓고 저기 산속에 살 거 아닌 이상 어차피 집값 올라봐야 세금밖에 더 내는 거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랑 비교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이 납세자들이 다 피해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돈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인플레이션 세라고 하거든요, 원래.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저는 이제 사실 연방준비은행이 계속 일시적이다 이렇게 뻥을 치고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재산을 저는 수탈해 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뭐 초과세수 이렇게 나면서 뭐 추경하는데 뭐 추경을 제가 나쁘다라고 말하기엔 어렵습니다만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추경은 어찌됐든 간에 인플레이션을 더 부채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히 돈을 그냥 뿌리는 거니까요. 이제 돈을 뿌리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도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인플레이션은 뭐 더 부추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제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금융시장에서는 뭐 마치 그런 거죠. 뭐 이게 맞네 저게 맞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돈을 버냐가 중요한 거겠죠. 이제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결국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그런 오늘 좀 제가 서두가 좀 길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었고요. 밸류에이션 살펴보면은 이제 코스피부터 살펴보면 일드갭과 이제 페드 모델을 살펴보면 일드갭 같은 경우에는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겁니다. 높을수록 저평가고요.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차감한 건 이제 일드갭이라고 하고요. 이제 나눈 걸 이제 페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페드 모델이 조금 더 금리에 민감한 모델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둘 다 상당히 낮아져 있죠. 이제 코로나 때는 저평가, 지금은 고평가다. 증시는 빠졌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여전히 증시는 고평가다. 페드 모델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페드 모델로 봤을 때 더 고평가죠. 금리가 좀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코스피 뭐 긴 시계열로 봐도 둘 다 봤을 때 고평가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고평가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거 보시면은
원래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랑 이제 S&P 같이 가다가 밸류에이션 2018년 정도부터 이격이 납니다. 뭐 양적 완화의 영향도 있었고요. 이제 뭐 자사주 매입의 영향, 두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이었는데 일단 둘 다 미국이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양적 완화는 끝이 났고 결국 이제 6월부터 QT가 시행이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행이 되는 게 이제 뭐 확정이 됐죠. 이번에 5월 FOMC에서 확정이 됐고 자사주 매입도 금리가 올라간 부분도 있고 더 이상 차입금 의존도 빚을 이제 많이 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만큼 자사주 매입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미국 쪽이 낙폭이 훨씬 더 크리라 보고요. 밸류에이션 자체도 높고 실제로 지금 훨씬 더 낙폭이 크죠. 나스닥이 가장 크죠. S&P보다 나스닥이 더 큰데 가장 크리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드 모델로 봐도 두 나라 다 뭐 상당히 밸류에이션은 부담이 되어 있다. 이제 뭐 그렇게 당연히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구 추이를 좀 살펴보면은 코스피 일단 먼저 보면은 신용장구 보시면은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장구 같은 경우에는 뭐 약 한 8천억 정도 줄었습니다. 제 이때였으니까 한 7천억 그 정도 줄었네요. 한 7, 8천억 줄었고요. 21조 한 5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사실 높은 레벨입니다. 여전히 높은 레벨이고 신용장구를 그리고 이제 또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여전히 높은 거죠.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높았을 때 항상 끝이 안 좋았거든요. 증시 보시면 항상 끝이 안 좋았습니다. 이번에도 아직까지 훨씬 더 많이 내려와야 된다. 신용장구 너무 많아서 제가 봤을 때 이 신용장구가 다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는 그날까지 증시는 결국에는 중기적으로 빠진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신용장구 증감 속도 같은 경우도 결국 좋지 않습니다. 중기적 추세에 빠질 때 항상 증시 빠졌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제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계상 차트만 보여드리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M2 대비해서 S&P 같은 경우도 여전히 고평가죠. 아직까지 더 빠져야 될 룸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윌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윌셔 5000 시총 대비해서 GDP 같은 경우도 뭐 좀 짧은 시결로 봐도 여전히 저는 고평가 단계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미국 주택 지수 같은 경우도 여전히 고평가죠. 아직까지 사실 주택 가격에 대비해서 주택이 싼 건 아닌데 주식이 너무 비싼 거죠.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한국 쪽도 코스피 M2 대비했을 때 여전히 아직까지 저는 고평가라고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 아직까지는 고평가. 코스피를 한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이제 서울 걸로 나눈 값도 여전히 고평가다. 여기 이제 레인지일 때 항상 고점을 쳤었는데 고점 치고 빠지고 있는 단계.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가 4월 M1, M2 데이터가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냥 통화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M1 나누기 M2가 낮을 때가 유동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 낮았었고 이때 낮죠. 지금도 낮죠. 낮을 때 항상 중국 증시 급락을 보였었고 뭐 가장 그냥 쉽게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M1 나누기 M2 가장 낮을 때 IMF 터졌고요. 두 번째가 금융위기 났던 시절이었습니다. 중국이 이번 데이터 때 또 내려갔어요. 또 내려갔습니다. 결국 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돈이 없는데 돈이 없을 때 해야 될 게 뭘까요? 돈을 풀면 되죠. 근데 돈을 풀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돈을 풀면 되는데 아까 제가 양적 완화 때도 그랬지만 돈을 풀 수 있을 때는 가정이 하나 있어야 된다 했죠. 그 가정이 가장 중요한데 물가가 낮을 때 돈을 풀 수 있다. 이 선결 조건이 물가가 낮을 때입니다. 물가가 낮을 때인데 뭐 중국 물가가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이긴 해요.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만 근데 중요한 거는 아주 낮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때 M1 나누기 M2가 낮을 때는 물가가 이때였어요. 이때 소비자 물가랑 생산자 물가가 이때였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글로벌하게도 그렇고 중국 쪽도 그렇고 여기서 통화량 풀면 물가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위안화 지금 약세죠. 약세인 상황에서 돈까지 더 푼다? 그러면 약세는 더 심하게 약세가 될 겁니다. 그럼 수입 물가 높아지게 되고 물가가 진짜 완전 난리가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풀 수도 없고 돈을 안 풀자니 돈이 없고 뭐 중국도 개인적으로 참 징태양난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생각보다 뭔가 다음번 하락이 뭔가 이슈가 있을 텐데 뭐 중국발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사실 그런 생각 계속 합니다. 제가 중국 쪽은 M1 나누기 M2 이렇게 낮을 때부터 계속해서 중국은 조심하셔야 된다. 조심하셔야 된다. 얘기를 했었고 뭐 그만큼 중국 주식도 사실 뭐 안 좋았습니다. 뭐 글로벌 증시가 다 안 좋기도 했고요, 사실. 그랬던 부분이 있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크로 관련된 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ISM, 제조업, 비제조업, 한국 수출액, 전년동기비 다 하향 추세긴 한데 마치 그런 거죠. 그냥 고속도로에서 200km를 밟았던 게 그냥 100km 정도로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가 안 좋은 건 전혀 아니고요. 안 좋지 않은데 그냥 너무 좋았다가 좋아졌다 이 정도 이제 그 정도 이제 약간 정상으로 되돌아왔다. 경기는 사실 아직까지 좋은 건 좋은 거다. 근데 너무 좋은 상태에서 조금 덜 좋아졌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은 고점을 쳤다가 빠지고 있는 추세 안 좋아 보이고요.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 S&P도 고점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 좋아 보이지 않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200일 이동평균선 넘어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위험 회피로 돌아섰고 장기 추세가 121일도 넘어섰고 50일 이동평균선 다 넘어서면서 난리가 났죠. 사실 증시가 지금 단기적인 반등을 잠깐 보이고 있긴 하지만 사실 채권이 더 선행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위험한 단기적인 데드캣 바운스 이제 사실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어서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제 그냥 익숙해서 쓰는데 그냥 기술적 반등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걸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 지수로 봤을 때, 뭐 ATR은 그냥 이런 건데, 이렇게 구합니다. 그냥 ATR, HTS나 뭐 MTS 보시면 다 있으니까 네이버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ATR이라는 게 있고, 빅스는 이제 옵션 안에 있는 이제 내재 변동성인데, 이제 그걸로 좀 추세를 본다라고 쳤을 때, 14일짜리 좀 장기적인 ATR 하면 오늘 뭐 시간관계상 보면은, 아직까지 코스피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여기도 그렇고, 빅스도 그렇고, 빅스 뭐 VBIX 우리나라 거, 외국 거, 빅스, ATR 같은 거 다 하회는 해서 단기적인 지금 반등은 분명하다 봅니다. 지금 단기적인 반등은 했죠. 분명히 했는데 뭐 저는 다시 좀 사실 변동성 올라가지 않을까. 이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이거는. 근데 변동성만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뭐 사실 숏하던 포지션은 청산을 하는 게 맞죠. 지금 변동성만 봤을 때는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거의 다 설명드린 것 같고 이제 그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으로 먼저 보도록 하고요. 장기 추세 같은 경우에는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 일단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은 이 닷컴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버블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부터 지루했던 조정이 4파, 그 다음에 17년, 18년 상승이 5파가 해서 1, 2, 3, 4, 5가 큰 1파를 완성했다라고 보고요. A, B, C로 그 다음에 큰 2가 완성되고 작년 2월까지가 큰 3의 1파, 지금 큰 3의 2파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RSI나 MACD 봐도 뭐 사실 하락 추세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저점부터가 이제 3의 1파인 거죠. 이제 그때부터 했을 때 3의 1에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5파인데 뭐 과거 추세는 뭐 그냥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A, B, C로 A 떨어지고 그 다음 B 떨어지고 지금 아마 이제 내려가고 있는 파동이다. 근데 이제 국내 파동은 사실 깔끔하지 않아서 여기는 파동으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는 결국 그냥 괴선으로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번 기준선에서 막혔죠 이번에 저는 좀 빠지리라 봅니다. 이제 기준선 막히고 빠지지 않을까. 이제 미국 쪽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미국 차트가 훨씬 더 깔끔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50일, 120일, 200일도 다 데드크로스기도 하고요. 저는 일단 국내도 더 빠질 것 같다. 근데 사실 차트는 좀 미국 걸로 더 자세히 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RSI를 사실 채널링을 할 수도 있는데
RSI를 이렇게 채널링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좀 넘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그냥 이 추세를 따라서 이렇게 줄줄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조심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밸류에이션도 지금 비싼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저는 도지 모양 나오면서 아무래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적인 반등이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S&P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뭐 선물에선 지금 빠지고 있는데 2009년도 파동부터 살펴보면 여기까지 1파, 2파, 3회 1, 2, 3, 4, 5로 3파 여기 트라이앵글로 깔끔하게 4파가 나오고 그 다음 5파 고점을 치고 지금 A, B, C로 빠지고 있는 파동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MACD나 RSI 봐도 여기는 이제 빠지는 게 시작이죠. 우리나라는 좀 먼저 빠졌는데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코로나 저점 이후가 여기는 5파인 거죠. 여기는 또 그냥 1파, 2파, 3파, 4파 여기가 5파였다 라고 보여지고요. 5파 다음에 A, B, C, A, A, B, C, B 그 다음에 여기 A, 여기가 B고요. 1, 2, 3, 4, 5로 이제 그럼 큰 A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큰 A인 거고 여기가 A, B, C로 큰 B가 나오고 지금 저는 C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C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가능이 좀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실제로 아마도 이게 C의 1이고 제가 봤을 때 C는 무조건 5파로 구성이 됩니다. C의 1이고 C의 2고 지금 이제 C의 3의 어딘가를 좀 가고 있다 봅니다. 아무래도 1, 2, 3의 1, 3의 2, 그 다음에 3에 3에 3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아마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뭐 전환선도 내려가고 있죠. 전환선 방향 일단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기준선 방향도 내려올 거고요. 결국에는 여기 반등이 확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내려올 거고 그 다음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모이고 있죠. 지금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벌어졌다가 올라갈 때 사실 이때 사실 저도 숏하던 걸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하긴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100% 완벽할 순 없죠. 정리를 못하긴 했는데 저는 그냥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볼린저 밴드가 저는 모이면서 다시 이제 벌어지면서 저는 한 번 더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RSI를 봤을 때 추세선 그거면은 뭐 완벽하게 넘어가진 못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추세선으로 봐도 아직까지는 조심하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특히나 이건 주봉으로 살펴보면은 딱 S&P 같은 경우에 딱 주봉상 120 이동평균선에서 딱 지지를 했었거든요. 여기 딱 보시면은 여기서 딱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지지를 했다가 결국 전 다시 빠지리라 봅니다. 여기는 그냥 지지를 했을 뿐이지 지지는 지지일 뿐인 거죠. 지지하고 다시 무너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 볼린저가 너무 많으니까 볼린저 좀 지우고 살펴보면은 그냥 주봉으로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도 26 변화일이죠. 딱 26 변화일이거든요. 그래서 쭉 하고 빠질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C의 3이라고 했었잖아요. C의 3이 저는 여기까지 빠지리라 봅니다. 200이동평균선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좀 크게 반등이 있었다가 한 이 정도 반등이 있었다가 저는 한 여기까지 빠지지 않을까 한 이 부분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100 기준으로 저는 솔직히 한 7천까지도 빠질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하락은 최대 하락으로는 한 그 정도는 열어두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상 제가 생각하기에 바닥이 여기냐 여기냐 둘 중 하나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로 보기에는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럼 5가 좀 짧아야 되고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건 사실 가면서 봐야 되겠죠.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일단 뭐 결국 단기 반등 이후에 저는 더 빠지리라 결국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결국 그냥 여기도 똑같이 1, 2, 3, 4, 5로 올라갔다가 A, B, C로 빠지고 B로 올라갔다가 지금 C의 어딘가를 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 결국 여기도 더 빠지리라 봅니다. 뭐 테라랑 루나 때문에 뭐
이제 난리도 아니었죠. 정말 그 금액이면 어마어마 58조가 날라갔잖아요. 사실 엄청난 사건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결국 약간 그런 거거든요. 이제 닷컴버블 때도 그렇고 이 2008년도 금융위기도 그렇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그 MBS 때문에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모기지 때문에 났었잖아요. 모기지 때문에 났는데 실제로 몇 달 전에 이미 모기지는 부실하게 된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근데 그냥 아예 그냥 괜찮을 거야. 뭐 결국은 해결될 거야 하다가 그냥 무르아르르 됐거든요. 이번 저는 뭐 루나 사태도 뭐 지금 크게 뭐 별거 아니잖아. 뭐 그냥 뭐 걱정은 해도 크게 가격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뭐 저는 생각보다 결국은 좀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근거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과거에 그랬었다 이 정도인데 뭐 미래에 꼭 그렇게 된다라는 건 보장은 없죠. 이제 근데 아마 저는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200 이동평균선 하회를 했습니다. 근데 뭐 결국 저는 뭐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리라 일단 보기는 하고요. 빅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직 120 이동평균선을 상회하고 있고 구름대를 확실히 이탈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다시 올라가리라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실 여기를 넘냐 마냐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여기를 넘어가면 제가 생각하는 게 지금 틀릴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넘지 않고 결국 빠진다면 뭐 저는 더 빠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도 니케이 같은 경우가 오늘 되게 신기했었는데 보시면은 니케이 같은 경우엔 여기를 넘냐 마냐가 엄청 중요했었거든요. 여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여기를 근데 진짜 미세하게 안 넘었어요. 진짜 미세하게 정말 미세한 차이로 이게 넘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 넘었거든요. 이 구름에서 딱 막히면서 안 넘었기 때문에 전 더 빠지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내일 빠지면서 시작하면 이제는 좀 다시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26일 프랭스팬이나 9일 프랭스팬이 딱 캔들에 닿았잖아요. 다시 이렇게 저는 캔들을 따라서 빠지리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유로스톡스도 중요했었는데 유로스톡스도 여기를 넘냐 마냐가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넘지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기준선에서 막혔죠. 기준선에서 막히고 저는 빠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유로스톡스를 되게 중심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니케이랑. 저기를 넘냐 마냐에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숏 포지션을 청산을 할까 말까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금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냐 마냐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넘지 않았죠. 결과론적으로 넘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저는 증시는 다시 이제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항생도 마찬가지죠. 항생도 여기를 넘냐 마냐가 상당히 되게 중요했는데 결국은 넘지 않았다. 기준선에서 막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상해 종합도 결국 상해 종합 여기를 이제 넘냐 마냐가 중요한데 넘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빠져 다시 올라가는데 뭐 여기는 뭐 사실 추세를 그냥 아직까지는 상방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뭐 보조지표는 과열인 건 맞는데 뭐 그렇다고 딱히 과거 보조지표 때도 결국은 올랐기 때문에 그냥 기준선을 무너지냐 마냐로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준선을 여기서 디뎠기 때문에 기준선이 깨지면 추세가 깨졌다. 아니면 아직까지는 상방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달러원은 52 이동평균선에서 계속 지지를 했으니까 여기는 52 이동평균선이 깨지냐 마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 다시 구름 위로 올라와서 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추세긴 한데 어제 뭐 원유를 제가 투자하진 않아서 잘 이제 뭐 그냥 아직까지는 상방이 열려 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금 같은 경우는 실질금리랑 반대로 가다 보니까 뭐 실질금리 반등하고 있죠. 결국 아마 내려갈 겁니다. 실질금리 저는 지금 한 1%까지 갈 거라고 봐서 지금 한 0.2% 정도 되는데 10년물 기준으로 결국 뭐 실질금리가 1% 될 때까지 금은 결국은 빠질 거고요. 빠졌다가 사실 그때 저는 좀 사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때 사셔야 될 거다 생각을 하고 국고채 10년 금리 뭐 저는 좀 빠진다고 보거든요. 좀 했다가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뭔가 뭐를 약간 위험 회피? 그러면 이제 또 금이 올라야 되는 거기는 한데 뭔가 위험 회피 성향이 조금 저는 지금 살아날 확률이 있지 않을까. 그냥 뭔가 차트만 봤을 때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개별 종목 이제 살펴보면 뭐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이제 괴선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죠. 다 모여 있죠 지금. 전환선 기준선 뭐 120일 여기 있고 200일 뭐 다 모여 있죠. 그래서 뭐 여기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결국 저는 올라가리라 사실 이제 추세상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괜찮아 보이고요 사실 차트는 이 정도면. 그 다음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는 내재 가치도 뭐 사실 328%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고 결국 주수 환원 정책이 있어야 된다. 근데 결국 뭐 대주주 측면에서도 이제 뭐 사실 상속세 내야 되면 결국에 빚 갚아야 되거든요. 이제 주식담보대출로 받은 거라 낸 거라 상속세도 결국에는 주주 환원 정책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본인들을 위해서 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뭐 구름대로 내려오기 했지만 뭐 사실 내려와도 뭐 빠지면 빠지는 대로 사고 이건 오르면 오른 대로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해상은 뭐 지금 전보다는 비싸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좋은 밸류에이션이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DB 손보는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 뭐 우리금융지주는 뭐 이제 예보에서 블록딜한 것 때문에 빠지긴 했지만 뭐 사실 그게 장기적으로 영향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사실 이런 건 그냥 빠지면 감사하게 오히려 사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펀더멘털에 아무런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급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 빠져주면 땡큐다라고 하고 저는 매수를 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요. 뭐 많이 오른 만큼 언제든 조정은 보일 수 있겠지만 그냥 밸류에이션상 뭐 저는 솔직히 뭐 들고 가도 충분히 괜찮은 밸류에이션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물론 이때 사는 것보다는 당연히 지금 사는 게 안 좋죠. 당연히 금리를 조정한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은 지금 고평가죠. 사실 과거에 대비해서는. 근데 굳이 이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나은 거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하나금융주도 사실 많이 싸졌죠. 이제 하나금융주도 사실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JB도 싼데 뭐 JB는 좀 약간 지방 계열이라 저는 뭐 우리랑 하나가 더 낫다고 보고 KB는 조금 비싸고 신한도 좀 비싸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다 좋긴 한데 솔직히 그래도 우리랑 하나가 전 더 나아 보인다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에 뭐 52동평균선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이제 좀 빠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사실 여기는 개별 종목은 파동이 그렇게까지 잘 맞진 않아서 애매합니다만 뭐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가 5파 5점 친 것 같고 A, B 그 다음에 C에 지금 한 이 정도 파동이지 않을까? 아니면 C에 1, 2, 3, 4든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여기 구름대를 못 넘고 저는 빠지리라 봅니다. 일단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메리트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삼성전자는 항상 8% 정도를 치면 밸류에이션 조정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 거죠. 이번에도 어김없이 8% 치고 빠졌었고요. 지금이 싼가에 대해서는 전보다 싼 건 맞지만 과거에 쌌을 때에 비해서는 전혀 싸지 않다. 기대 수익률이. 거기다 이제 금리를 조정한 기대 수익률을 봤을 때는 오히려 최고점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더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생각은 들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52동 평균선에서 막혔거든요. 그래서 닫고 빠지지 않을까. 50이라고 200이 평균 지금 데드크로스 나면서 여기서 닫고 빠진 거기 때문에 모양이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상대가치 평가가 아니라 절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 여기는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가치 평가로는 원래 그냥 항상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하이닉스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여기도 과거 이제 저점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저점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빠져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점보다는 낫다. 이제 사실 하이닉스가 3점보다는 나아 보이긴 하고요.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반등 이후에 여기 122동 평균선 못 넘고 저는 좀 빠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 일단 밸류에이션 너무 비싸다. 저는 절대가치 평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상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뭐 전보다는 싸진 게 맞지만 뭐 그렇게 싼 거 같지는 않다. 금리를 봤을 땐 또 비싸고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봤을 때 LG화학 같은 경우도 여기 구름대를 넘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다 생각은 들고, 절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는 그냥 뭐 거의 적정한 수준이다. 뭐 이제 그 정도 밸류에이션으로 사실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는 좀 싸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좀 애매한데 또 그냥 금리를 또 감안했을 때는 뭐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다. 이제 뭐 그래서 뭐 굳이 저는 손이 가진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추세가 좋지 않죠. 50일 이동평균선에서 또 막혀서 뭐 굳이 떨어지는 칼라를 잡을 필요는 없다 생각은 들고, 절대가치 평가로는 약간은 그래도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살짝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 봤을 때도 뭐 약간은 메리트는 있어 보이지만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굳이 들어갈 정도는 아니다.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뭐 그 정도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추세가 너무 안 좋죠. 지금 당장은 이제 그래서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고 이제 뭐 댓글을 또 저번에 한번 달아주셨는데, 일단 구주봉상으로 또 마이너스가 이제 떠져가지고 팔아볼리기, 일단 추세는 너무나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이제 보유하고 계신다면 결국 여기 200 이동평균선이 딱 조금 나오는데, 이제 이 200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냐 마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딱 지지를 하긴 했거든요. 여기를 뚫리면 저는 정말 미련 없이 그때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셨다가 차라리 200 이동평균선 다시 이제 올라올 때 그때를 매수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뚫리면 이제 그게 좀 맞다라고 보고요. 프로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사실 지금 수급이 워낙 좋지 않아서, 사실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아서 단기적인 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사실 장기적으로야 뭐 해결이 될 테니까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일단 수급이 좋지 않아서 굳이 지금 때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상대가치 평가도 충분히 싸지고 있는 건 맞는데, 여기도 또 금리를 조정하면 또 엄청 싼 건 아니긴 하고요. 금리가 문제인 거죠 지금 결국 인플레이션과. GS 같은 경우에도 여기 기준선에서 뭐 지지를 보이긴 했지만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뭐 저는 사실 GS는 밸류에이션이 워낙 싸기 때문에 빠지면 빠지는 대로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추세는 그렇게 좋진 않죠. 지금 딱 기준선에 저게 지지가 되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고, 절대가치 평가로는 많이 싸다, 사실 많이 싸다 생각이고, 상대가치 평가로는 더 싸다, 상대가치 평가로는 너무 싸다, 너무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도 기준선까지 딱 빠졌는데 여기 이제 깨지냐 마냐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여기도 사실 절대가치 평가로는 저는 저평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이 정도면 충분히 저평가 되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금리를 조정했을 땐 싸긴 한데, 여기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림으로 하면 밸류에이션이 낮아 보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대가치 평가는 림으로 밸류에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낮아 보이는 게 영향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KT는 저는 뭐 좀 여유가 있으면 좀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이제 파생으로 번 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파생 다 끝나면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키스콜딩스, 현대해상, 우리금융지주, GS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거기다 이제 KT 정도 추가를 할 생각이고, 효성학은 좀 더 바닥을 확인하고 그때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LNC도 마찬가지고, DLNC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굳이 떨어지는 칼라를 매수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DLNC 같은 경우에 우선주를 매수할 생각이고요. 한다면. 근데 뭐 굳이 이제 떨어지는 칼라를 아직은 매수할 필요 없다 보여주고, 상대가치 평가를 봐도, 절대가치 평가를 봐도 DLNC는 충분히 저평가는 저는 되어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상대가치 평가를 봐도 여기 이제 분할이 아니죠. 무상증자 때문에 좀 약간 이상하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하시면 되고, 충분히 사실 매우 저평가는 되어 있다 생각은 듭니다. 근데 굳이 추세가 안 좋을 때 먼저 비싸게 살 필요는 없는 거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 쭉쭉쭉쭉 빠지고 있어서 뭐 저는 사실 더 빠질 거라고 보고요. 중기적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로는 그냥 거의 적정한 수준이다 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저는 뭐 이 정도면 그래도 고평가 영역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손이 가진 않는 것 같고요. 사실 카카오도.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살펴보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 뭐 또 아직까지 전혀 굳이 잡을 필요 없는 것 같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절대가치 평가라도 사실 고평가라 나오고,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굳이 그렇게 사고 싶은 밸류에이션은 아닌 것 같다. 금리 조정하면 더 심하고요. 뭐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살펴보면 셀트리온도 굳이 뭐 떨어지는 칼날 뭐 전혀 진짜 잡을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절대가치 평가를 봐도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생각을 하고,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도 싸 보이지만 그냥 과거가 너무 비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사고 싶지 않다. 금리를 조정하면 더욱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여기 구름대에서 뭐 장대 양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저는 뭐 솔직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 200이동 평균선을 저항을 받으면서 빠지긴 했고,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일단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거든요.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서 이제 미래 실적을 이렇게 가정해도 그 실적이 5조가 나와도 27년 정도에 매출액이 5조가 나와서, 작년에 15조였는데 그러니까 1.5조였는데 작년 실적이 5조까지 뭐 거의 한 4배 정도 되죠. 4배가 증가가 돼도 저는 그래도 많이 고평가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치 평가를 봐도 저는 고평가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살펴보면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그러니까 올라온 거는 뭐 좋은 거기는 한데, 뭐 아직까지 구름대를 못 넘어서 뭐 추세가 완벽하게 좋아졌다라고 말하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은 것 같고요. M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밸류에이션도 뭐 지금은 이제 고평가다. 뭐 아직까지는 고평가다. 이제 실적 전망치가 내려왔는데 뭐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상대가치 평가로는 많이 이제 사실 내려왔습니다만 뭐 그렇게 사실 저는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여기 저 구름대를 넘냐 마냐가 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는 일단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추세가 일단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여기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좋지 않아서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먼저 살 필요는 없고, 다만 밸류에이션 이 정도면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고,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저평가는 여기는 좀 심하게 되어 있긴 해서 상대가치 평가로는 저평가는 충분히 되어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J제일제당 살펴보면 일단 기준선에서 지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하냐 마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지지를 못하면 저는 뭐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절대가치 평가로도 약간은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많이 크진 않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좀 있어 보인다. 근데 이제 금리를 또 감안하면 엄청 큰 건 아닌데 약간 있어 보인다 생각은 들고, 그 다음에 한국 기업 평가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지금 추세가 여기 122동 평균선이랑 구름대에서 일단 지지를 하냐 마냐가 저는 좀 중요하리라 보고요. 절대가치 평가로는 좀 그래도 고평가는 되어 있다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금리를 감안하면 비싸 보인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움증권하고 한국금융지주 상대가치 평가 보면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둘 다 저평가인데 뭐 금리의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지금 결국 금리 올라가면서 증시 빠지고 채권 쪽 수익 줄어드는 게 일단 뭐 가장 큰 영향이다. 근데 빠지고 났을 때는 충분히 지금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레벨이다라는 생각은 들고, 근데 다만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서 뭐 굳이 빠르게 매수를 할 필요 없다. 증권주 어차피 베타도 높아서 증시 빠지는 것보다 더 빠지는데 굳이 먼저 살 필요는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쪽 같은 경우에 이제 애플 쪽 살펴보면 결국 애플 같은 경우도 여기 5파 5점 치고 ABC, A, B, C 해서 큰 A 빠지고, 그 다음 A, B, C 큰 B 나오고 지금 큰 C가 빠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 200 이동평균선 지지 보이다가 무너졌기 때문에 뭐 저는 계속해서 좀 빠지리라 보고요. 중기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전환선 맞고 결국은 좀 빠지리라 봅니다. 결국 지금 빠지고 있죠. 전환선 맞고 저는 좀 빠지리라 판단이 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똑같이 여기도 A, B, C로 빠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똑같이 200 이동평균선 두 번 정도 리바운드 하고 빠지고 있는 거죠. 더 빠지리라 생각이 되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여기서 똑같이 50일, 200일 리바운드 두 번 있었죠. 한 번 내려왔다가 두 번 올라왔다가 세 번 이제 빠질 때 빠졌었고, 여전히 저는 아직 더 빠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당연히 빠질 것 같고요.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도 전환선까지 왔다가 결국은 빠지리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게 이제 사실 뭐 사람들이 뭐 실적이 괜찮다라고 하는데, 실적 괜찮습니다. 실적이 나쁘진 않고요. 뭐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가 내려가긴 하지만 내려가도 나쁘진 않거든요. 사실 미국도 그렇고 나쁘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좋아서가 사실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이때까지 금융시장에 쌓여있던 유동성들이 빠지면서 실물 경제로 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이때까지는 할인율이 낮아도 오케이였었던 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아도 오케이였었던 게 할인율이 낮았기 때문인데,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수밖에 없더라. 퍼가 높아도 괜찮았던 게 낮아져야 괜찮아지다 보니까 증시는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경기랑 주식은 달리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그리고 또 경기랑 또 금리랑도 달리 봐야 되는데, 뭐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